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이라고 시작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다 기억하시죠?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살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혼자서 흥얼거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땐 그저 부모님 사랑을 깨닫자 뭐 이렇게 생각하며 듣고 불렀죠. 그런데 이제 이 나이쯤 되고 제가 낳은 자식들이 장성하고 손주들도 생기다 보니 노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사무치고 파고들면서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저를 낳아주신 친정 부모님 생각도 나지만 저는 저희 시어머님이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님은 팔순을 넘기신 나이까지도 자식 걱정만 하셨던 분입니다. 평생을 자식 먹이고 입히며 고생 안 하고 키우는 것만 신경 쓰시며 사신 분이 아들 걱정만 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어쩔 때는 마음이 아프다 못해 화가 날 때도 있었죠. 무뚝뚝한 아들이 뭐 그리 좋다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해 본 적도 없는데 어머님은 그렇게 자식에게 주고만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전쟁이 나고 남으로 내려온 시외 조부모님을 따라온 실향민 출신이십니다. 8살인지 9살쯤에 피난을 내려와 다시 올라가신다는 게 못 가셨대요. 어차피 고향에 가도 먹고 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라 굳이 갈 필요도 못 느끼셨대요. 시외 할아버지는 소작농인 집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농사일만 하셨던 분이라 피난길에도 징집 대상이 될까 싶어 산길로만 피난을 다니셔야 해 유난히 더 고된 피난길을 내려오셔서 돌아갈 길이 엄두가 안 나기도 하셨고요. 도착한 피난처에서도 시외 조부모님은 억척스럽게 먹고 살려 애쓰셨답니다. 시외 할머님은 흔히 말하는 억척 시장 아주머니가 되셔서 돈을 버셨고 시외 할아버지는 여기저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먹고 사는 일은 쉽지 않았겠죠. 전쟁이 끝나고도 그 어려움은 계속됐고요. 전쟁통에 병을 앓고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외삼촌 두 분을 그리워할 새도 없이 시외 조부모님은 열심히 일만 하셨답니다. 먹고 사는 게 더 시급한 문제였죠. 그런데도 형편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답니다. 전쟁이 끝나고 태어난 외삼촌을 돌보는 일은 자연히 저희 어머님의 일이셨답니다. 어머님은 어린 삼촌을 업고 할머니 심부름도 하고 할아버지 밥 차리고 그러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손이 부지런히 일하는 손이 되어 일하면서 자라신 거죠. 학교는 고사하고 이리저리 일을 하면서 외삼촌도 돌보셨답니다. 일이라고 해봐야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심부름에서 조금 더 나은 일이었지만 어머님은 그러는 사이에 이런저런 기술들을 배우셨답니다. 육수 내는 법도 배웠고 장사하는 법도 배우시면서 장사를 꿈꾸셨대요.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시던 어머님은 18살에 할머니가 하시던 시장일과 할아버지가 하시던 막일을 접게 하시고 장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대요. 언제까지 시장 바닥에서 험한 일만 하실 거예요? 우리도 가게 차려서 장사해요. 라고 하고는 일부러 근처 조금 작은 도시로 옮겨가 값싼 가게를 얻으신 거죠. 지낼 집은 새 방으로 얻어놓고 항구 앞에 상 3개 필 정도의 작은 가게에서 장사를 시작하신 거죠. 외삼촌은 고등학교에 들어가 다니기를 시작하셨고요. 그 가게에서 어머님은 흔하지만 특별한 칼국수와 만두, 부침개를 파셨답니다. 할머님이 만두 빚는 솜씨가 전부터 좋으신 걸 기억해낸 어머님이 생각하신 거죠. 만두피를 빚을 땐 만든 반죽으로 칼국수도 하고 밀가루와 김치를 섞으면 부침개를 붙여서 빨리빨리 만들어 팔 수 있기도 했으니까요. 원조를 받아 밀가루가 비교적 값이 싸 접근하기도 쉬운 재료이기도 했고요. 어머님의 생각대로 장사는 아주 잘 됐답니다. 은근 쉬운 음식인데 그게 통한 거죠.
바닷가 마을이었기에 육수 낼 재료도 싸고 좋은 재료로 사기가 쉬웠고요. 푹 고안해둔 만든 육수에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간장으로 맛을 내니 그 지역에서 점심때나 저녁때에는 일부러 와서 먹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장사가 잘 되니 형편은 먹고 살만해졌고 외삼촌은 공부를 하셨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인 외삼촌은 하고 싶은 데까지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대요. 먼저 떠난 동생들에 대한 미안함을 어린 남동생의 출세로 보상하고 싶으셨다면서요. 다행히도 외삼촌은 그런대로 작은 마을에서는 제법 공부를 했답니다. 어머님은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시집을 가셨답니다. 아버님은 가게에 자주 오시던 손님이셨는데 배가 있는 집의 아들이셨대요. 새벽 뱃일을 하고 매일 칼국수를 먹으러 오기에 칼국수를 진짜 좋아하나 보다 했는데 어머님을 마음에 두고 계속 오신 거죠. 어머님은 너무 바빠 그런 것도 모르셨대요. 그냥 자주 오는 손님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없었대요. 22살이 되도록 연애나 누굴 좋아하는 일보다 장사하고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서 제일 입이 빠른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내가 이 집 딸 중매를 좀 서볼까 하는데 어때요? 딸이 올해 22이라고 했지? 라며 능청맞게 묻는데 어머님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름이 끼치면서 싫더래요. 시집은 무슨 우리 철민이 대학까지 가서 졸업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 마세요. 라면서 거절을 해버리셨답니다. 그런데도 포기 않고 그 아주머니는 며칠 내내 몇 번을 와서 선 이야기를 하며 시집 가서도 일하면 되잖아. 그쪽에서는 이쪽 사정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대. 한번 만나봐. 라며 계속 권하더래요. 그 말에 시외 조부모님들도 권하셨고요. 너도 나이가 찼는데 만나도 안 보고 그렇게 싫다고 해. 한번 만나나 봐. 장사도 계속하게 해준다고 하잖아. 너도 시집은 가야지. 처녀 귀신으로 죽을래? 라며 계속 선을 보라고 하셨답니다. 어머님은 그 등살에 못 이겨 선을 보셨고요. 선자리에서 만난 아버님의 낯이 익자 어머님이 놀라 아는 체를 하셨더니 아무리 눈치를 주고 매일 칼국수를 먹으러 가도 도대체 눈길을 줘야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졸랐어요. 제발 한 번만 아가씨랑 만나게만 해달라고요.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좀 알아줄까 해서요. 라는 아버님의 말에 어머님은 웃음을 빵 터뜨려 웃으셨답니다. 긴장에 땀을 흘리는 모습이 웃기셨대요. 덩치는 산만한 남자가 삐질삐질 땀을 흘리며 어려워하는 모습이 웃기더래요. 그래서 그럼 언제 결혼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졸랐으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맹랑하게 물으셨고 아버님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셨답니다. 어머님은 장사는 점점 잘 되는데 이리저리 결혼 준비까지 하느라 힘드셨다며 저 시집 막 왔을 때도 어머님 결혼했을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바쁜지 결혼 무르자고 할 뻔했다니까. 아가도 회사 다니면서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힘들게 시집 왔으니까 내가 속 안 썩일게. 라면서요. 그렇게 결혼한 아버님은 저희 남편 5살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배 사고라서 딱히 손도 못 써보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시신은 다 건졌는데 아버님과 시할아버님 시신은 건지지도 못했고 장례 내내 시할머님과 어머님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온 동네가 다 우는 것 같았다고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고부간이 한날 한시에 과부가 되었으니 슬프셨겠죠. 거친 뱃일 하시던 아버님은 어머님께는 한없이 부드러우셨대요. 함께 사는 6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다툰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어머니께 다 맞춰주시고 어머니 위해주시는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잃은 어머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냥 손 놓고 슬퍼만 하실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장례가 끝나고 어린 남편을 시할머님께 맡기고 계속 일을 하셨답니다. 일을 할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을 하시다가 밤에 남편을 품에 안고 잠이 드실 때면 베개가 다 젖도록 오셨답니다. 아버님이 너무 그리우셔서요. 시할머님은 그런 어머님께 일부러 그러시는지 못되게 구시기 시작하시더래요. 갑자기 집안일을 트집 잡으며 일을 마치고 온 어머님께 닥달을 하고 화를 내시고 장사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며 의심을 하고 가게까지 쫓아오기도 하시고요. 어머님은 그런 시할머님이 그러시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셨대요.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억울해하지도 않으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시할머님이 왜 그러시는지 그 마음을 아셨기에 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어머님이 요절한 아버님을 잊고 새 출발하실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어린 남편도 떼어놓고 갈 수 있게 일부러 모질게 하신다는 걸 어머님은 아셨대요. 남편이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를 노래 따라 하듯 밤에 우는 어머님 곁에서 한 거죠. 아이고, 우리 귀한 애기 명호야. 할미랑 이제 둘이 살자. 명호는 이제 할미랑 살아. 엄마는 저기 새로 시집가라고 하고 할미랑 명호랑 알콩달콩 둘이 살자. 바다에서 못 돌아온 못난 아비랑 할아버지랑 그리면서 우리 둘이 살자. 라면서 우는 어머님 등을 두드리는 바람에 어머니도 할머님 마음을 아시게 된 거죠. 어머님은 그 말에 심장이 찢기는 듯 아프셨답니다. 갑자기 달라진 시할머님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나니 견뎌지시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일을 가고 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셨답니다. 왜 시조부모님께는 장사를 하며 고생하면서 어린 동생을 책임지고 시어른의 어린 자식까지 책임지며 사는 딸을 보시는 것을 괴로워하셨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아랑곳 없이 장사를 하셨답니다. 어머님이 아니면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어머님이 다 하셨으니까요. 시외 조부모님은 재료 준비만 하시고 맛을 내는 건 어머님이셨고 거친 어촌 사람들을 대하며 장사하는 것도 다 어머님이 하시면서 장사를 하셨대요. 시 외할머님은 학교 다니는 뒷바라지 하시느라 가게에 잘 안 나오시고 집에서 만두만 빚으셨고 할아버지는 반죽만 하시고 나머지는 모르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주방부터 상에 차려 나가는 것도 다 어머님이 하신 거죠. 가게는 어느새 그 지역의 토박이 맛집이 되었고 어머님은 더 바빠지셨답니다. 가게를 넓혀 이사를 가며 상이 20개로 늘어났으니 당연히 더 바빠지셨겠죠. 그 사이 학교에 간 남편은 학교에서 똘망하기로 소문이 났고 성적도 좋았답니다.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허투루 공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나름 수제소리 들으며 학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어머니는 기대가 크셨지만 단 한 번도 퇴근하신 적은 없대요. 대신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니지만 지역의 제법 큰 대학에 들어간 외삼촌이 졸업을 하시고 교수가 되겠다고 유학을 가셨는데 남편도 교수가 되라 하셨답니다. 남편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 기대는 더 커지셨겠죠. 그러다 남편을 키워주신 시할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집을 헐어 그 자리에 2층 집을 새로 지어 시외조부모님과 남편을 뒷바라지하시며 살게 되셨답니다. 그 집이 지금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합니다. 오래되어 여기저기 고쳐야 하지만 저는 지금도 이 집이 좋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존경했습니다. 저와 대학에서 만나 연애를 할 때도 우리 어머님은 정말 강한 분이셔.
그런데 여리고 좋은 분이야.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시며 세월을 보내셨지만 소녀스러우시기도 하시지. 매년 봉숭아물을 아직도 들이시거든.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손에 뭘 칠하지는 못하시니 그렇게라도 하시는 거지. 라며 배시시 웃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정한 아들은 못 되었다며 안타까워도 했죠. 나중에 결혼한다고 인사를 갔을 때도 보니 세상 무뚝뚝하게 어머니를 대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살아계셨던 시외할아버지와 오히려 더 가까워 보일 정도였죠. 어머님은 그런 남편에게 하실 말도 제게 하시고는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어머님은 남편의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남편은 말이 없고요.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저는 말을 남편에게 전했고 어머님께도 전했습니다. 두 모자간의 사이에서 비둘기처럼 소식을 전하는 사이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어머님과 함께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교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저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느라 남편 고향에 살 수가 없었거든요. 시간을 내 어머님을 뵈러 가면 차 트렁크가 무거운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바리바리 싸주시며 가져가서 먹어. 아들 좋아하는 거라 장 볼 때 사둔 거랑 내가 담근 거야.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서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남편은 그 반찬들을 아무 말도 없이 싣고 집으로 가져와 밥을 2그릇씩 먹었고요. 그렇게 잘 먹을 거면서 어머님께 고맙다고 말이라도 좀 하지. 라고 하면 그러게 하고는 그저 미소만 짓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 어머님께 전화해 남편이 싸주신 음식 잘 먹는다고 전했습니다. 저라도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할까요? 제가 그 말을 전하면 어머님은 그저 그래 고맙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어지간하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부지런히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았거든요. 어머님은 장사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가 크시고 몸이 빠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처럼 소녀 같으시더라고요. 마음도 여리셔서 모진 말도 못하시고요. 저만 보시면 은근히 오셔서 간식도 챙겨주시고 집에서 편하게 입으라며 시장에서 산 옷을 내미는 분이셨습니다. 저만 보면 고맙다는 말과 함께 뭐든 주기 바쁘셨죠. 아무리 가게 일이 바빠도 저에게 식당 일을 도와달라 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상 치우는 일이라도 도우려 가게로 가면 이런 일 안 해보면 못해. 힘들어. 라며 제가 쥔 행주와 쟁반을 가져가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도우려고 하면 여기 일하는 사람들 다 있는데 뭐하러? 집에 가서 쉬고 있어. 나도 금방 올라갈 테니까. 라며 더 바쁘게 움직이셨고요. 그런 어머니에게 제가 더 방해가 되고 일을 만드는 것 같아 가게에 못 있고 집으로 와 제가 할 수 있는 어머니 집을 청소하거나 정리를 하고는 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어머님 집 냉장고 정리도 하고 마당 정리도 하고 있으면 어머님은 시외할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저희를 말리곤 하셨습니다. 편하게 좀 쉬고 있지. 뭐하러 기운 빼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요. 할아버님이 어머님 일하시는 시간 동안 무료하다며 가게에서 집으로 안 오셔서 가게 한편에 아예 할아버님 누우실 작은 방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저희가 가서 아무리 같이 집으로 들어가시자고 해도 할아버님은 안 오셨습니다. 우리 딸이 혼자 가게에 있어서 안 돼. 라며 고개를 저으셨죠. 할아버님이 말년에는 기억이 흐릿해지시면서 더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어머님 계시는 곳에 계시질 않으면 불안해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다 저희 큰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가게를 일주일을 넘게 닫으실 정도였죠. 가게가 커지면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 할머니가 하시던 대로 만두를 빚는 사람도 늘고 반죽을 하는 기계가 들어와 할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줄게 되었대요. 그러자 그냥 놀 수는 없다며 가게 앞에서 주차 관리를 하시다가 연세가 더 드시면서는 시간을 보내시던 그 자리를 어머니는 차마 못 보시겠더래요. 그런 어머님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남편은 일부러 휴가까지 내 곁에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학교 때문에 할 수 없이 먼저 올라와야 했지만 남편은 어머님 곁에 있고 싶다고 하기에 두 아이들과 버스를 타고 먼저 올라왔죠. 어머님과 남편에게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휴가가 끝나고 혼자 올라오던 날도 눈이 뻘개져서 온 걸 보면 오는 내내 차에서 울었구나 싶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여리거든요. 어머님께 아범 도착했다고 전화를 하는데 저도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이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지내실 어머님이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범이 마음이 많이 안 좋지. 할아버지를 많이 좋아했거든. 내가 장사한다고 바쁘니까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밥을 더 많이 먹고 자라느라 많이 속상할 거야. 잘 달래줘라. 내가 번번이 미안하다. 라며 남편 걱정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혼자 남은 본인 걱정은 없이요. 제가 어머님 혼자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니 나는 장사가 바빠서 괜찮아. 며칠 쉬었다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내 걱정은 말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본인 꾸미느라 뭘 해보신 적도 없이 가족들 먹여 살리시느라 바쁘셨던 어머님을 남편은 안쓰러워했고 그리워하면서 존경했습니다. 마음을 표현은 못했고요. 그저 여름 끝에 손끝에 봉선화 물들이시는 게 재미인 그런 분께 아들이 존경한다고 고맙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어머니는 세상을 가진 것 같으셨을 겁니다. 어머님 덕분에 대학 교수가 된 외삼촌은 그런 어머니를 무시하더라고요. 할머니 장례 때도 그랬다고 주위 분들에게 듣기는 했지만 할아버지 장례 때 보니 주변 분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사촌들은 오지도 않고 외숙모님과 둘이만 와서 자리만 지키다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집안 아들이니까 누님 혼자 다 차지할 생각하지 말아요. 뭐 부모님 살아생전에 미리 다 챙겨두고 다 빼돌려둔 거 내가 다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도리가 있는 건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가게랑 다 뺏을 수 있어. 라고요. 그 말을 듣고도 어머님과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마지막 정리를 도와주시던 동네 아저씨께서 자네, 누님한테 그런 말 하면 벌 받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자네 누이가 자네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는데. 물론 돌아가신 어른들도 고생은 했지. 그래도 자네 누이가 한 것만큼은 아니야. 자네 이 동네 처음 이사 올 때 가게 차릴 돈만 해서 들어온 거 이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 장사 누가 다 했어? 자네 그런 마음 먹으면 진짜 벌 받네. 라면서 혼을 내주시더라고요. 뻔뻔한 건지 욕심이 많아 보이는 게 없는 건지 외삼촌 내외는 그 말씀을 하시는 아저씨를 빤히 째려보더니 무식하고 지저분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아니랬지. 그저 걸쳐놓으면 다 지들 건 줄 알고. 참, 엄마 아버지가 일한 값이라도 내놔. 라며 점점 더 험악하게 굴기에 저와 아이들은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는 어머님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고 어머니가 일구셨고 외삼촌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을 하셨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외삼촌이 유학을 다녀온 후에도 교수 임용되기까지 돈이 많이 들었고 유학 중에 만난 부잣집 딸인 외숙모님과 결혼할 때도 처져 보이기 싫다며
집이며 식장이며 돈을 엄청 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교수 임용되자마자 발걸음을 딱 끊고 할머님 돌아가실 때 아들 얼굴 보고 돌아가시고 싶다고 하셨는데도 한 번을 안 와본 사람들이라고 주변 아주머님들이 저를 붙들고 엄청 외삼촌 흉을 보시더라고요. 새댁 시어머니가 다 잘했는데 동생 길을 잘못 들였어. 나쁜 놈의 자식. 누나가 그렇게 해줬으면 누나를 업고 다니지는 못할 망정 아주 나쁜 놈이야. 저게 어쩌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게에 나와 계셨던 것도 다 저놈 기다리느라 그랬을 거야. 새로 지은 집에서는 같이 안 살았거든. 그러니까 가게로 찾아올까봐 일부러 기다린 거지. 오지도 않는데 라면서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외삼촌을 두고 쑥덕거리더라고요. 번번이 어머니가 큰돈을 보내시며 뒷바라지하는 걸 같이 일하시는 아주버님들이 이야기를 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할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그러니 다들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찼던 거죠. 들릴만도 한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보다 10살이 어린 외삼촌이 어머님을 함부로 대하는 게 느껴지는 말투로 말하는 것도 제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배웠다는 사람이 그러는 게 어이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라고 함부로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나서면 어머님이 더 우스워 보일까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렵게 일하셔서 뒷바라지 한 것밖에 없는 어머님이 무슨 죄였을까요? 어머님은 장례를 마치고 외삼촌에게 적지 않은 돈을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외 조부모님과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어머니 통장에 돈도 꽤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랑 통화하시면서 아범이 그 돈 보냈다고 뭐라 안 하던 걔가 나쁜 애는 아닌데 먹고 살기가 어려운가 봐. 처보기도 민망하고 그러니 그랬겠지. 아범 잘 달래줘라. 엄마가 못나서 그런 소리 듣는 거 보게 해서 미안하다고. 마음에 상처만 준다. 라며 남편 걱정만 하시는데 저도 너무 속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까지 말을 보탤 필요가 있나 싶어 어머님이 제일 힘드시죠?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말에 고맙다 라고만 하셨고요. 그렇게 혼자 삭히는 분이셨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말처럼 어머님은 모두를 사랑하셨기에 약자셨습니다. 전쟁통에 피난을 겪고 자랐고 장사를 하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결혼한 남편을 젊은 나이에 잃고 어린 동생과 부모님, 어린 자식과 시어른을 모시며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면 그게 거짓말 아닐까요? 시집을 가서도 장사를 놓지 못한 건 친정 식구들이 먹고 살 걱정이었을 거고 남편을 잃고 장례를 치르고 밤마다 울면서도 아침에 일어나 장사를 하러 나간 건 어린 자식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였겠죠. 그런 노고가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알아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티며 동생 교수 만들고 아들 서울에 번듯한 회사에 회사원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매번 미안하다, 고맙다고 하신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셨기에 저는 어머님이 좋았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도 이미 장사로 부를 제법 축적해 두셔서 경제적으로 부담은 없었지만 조금 어려우셨다 하더라도 저는 어머님을 좋아했을 겁니다. 남편이 어쩌다 술을 마시고 어머님 고생하신 이야기를 할 때면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께 잘해요. 진짜 우리 어머님 같은 어른이 없어요. 술 먹고 나한테 하는 것만큼 어머니께 직접 좀 말로 해봐요. 아마 어머님 너무 좋으셔서 춤을 추실걸요? 라고 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또 그저 씩 웃고 말더라고요. 한 번은 해볼 법도 한데요. 아이들이 자라고 대학에 들어갈 때쯤 어머님은 장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 당시 어머님 연세가 벌써 70이 넘긴 나이였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셨죠. 동네 사람들 모두 그냥 그만두기엔 너무 아깝다고 저희더러 물려받으라고 하셔서 저희도 애들 중학교 때쯤 그래볼까 했는데
어머님께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게요. 비록 크게 소리치거나 하진 않으셨지만 인상을 쓰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하러? 장사는 할 만한 사람이 맡아서 할 거야. 내가 다 생각해 놨어. 내가 결국에 이 장사를 시키려고 아범 대학까지 가르친 줄 알아? 내가 지겨워서 그만두는 일을 너희한테 맡아 하게 할 생각 없다. 아가는 무슨 죄로 이 힘든 식당 일을 하냐? 사돈 아시면 난리가 난다. 대학까지 가르친 귀한 딸을 그렇게 부리면 안 되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희는 감히 물려받겠다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그 후로 같이 오래 일하시던 아주머니와 상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의 육수 비법, 간장 담그는 법, 만두 빚는 법 아시는 분이기도 했죠. 권리금, 가게 건물까지 다 해서 그 지역에서 제법 돈이 많다는 선장님이 사셨는데 같이 일하시던 분들 다 그대로 일하시기로 하고 인수하기로 하셨대요. 그 선장님도 오랜 단골이셨는데 그 지역 명물인데 없어지면 아쉽다면서 가게를 인수하고 싶다며 일을 가르쳐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온전히 인수하도록 10년 계약을 하고 공증까지 쓰고 일을 전수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전수해 주시면서 장사를 이어가시다가 장사를 접게 되셨죠. 사실상 그 선장님의 둘째 아들이 장사를 이어갔기에 가게는 더 오래 남는다며 어머니는 좋아하셨습니다. 지긋지긋한 장사, 이제 접어서 시원섭섭하시다면서요. 드디어 내가 장사에서 벗어나는구나.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제 늦잠도 자고 푹 쉬면서 시간 보낼 거야. 라고 하실 때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어머님께 이제 저희 사는 쪽으로 오세요. 이제 저희랑 살아요. 아이들도 곧 다 분가할 텐데 그 전에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대요. 라며 어머님께 저희 사는 곳에서 같이 지내실 것을 권했습니다. 저도 때마침 아이들 고등학교 보내고 학원비나 좀 벌어볼까 해서 시험을 보고 시작한 일이 있었기에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은 못했거든요. 일을 다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과 같이 있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유, 내가 답답해서 서울 아파트에서 어찌 사니? 이제 바다 없으면 답답해. 난 어릴 때 피난 와서 바다 처음 보고 신기했는데 이제는 바다 없으면 허전하다. 아파트는 편해도 싫어. 라며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장사도 안 하시면서 넓은 2층 집에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가게를 그만두시고 적적하실 텐데 편의시설이 더 나은 도시로 오셔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몇 번을 말씀드려도 싫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때마침 남편이 고향 근처 회사 부사장 자리를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거래 때문에 알게 된 중견기업의 사장님이셨는데 남편과 일을 해보시더니 같은 동양 사람이라 더 믿음이 간다며 제법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시작한 일도 결혼 전 하던 일과 연관이 있는 쪽 작은 회사를 다녀 나이가 있으니 자리를 옮기기가 어려워 남편이 제 이야기를 하며 거절을 하니 제 자리까지 주신다며 오기만 하면 두 분 다 내가 업계 최고 대우 해줄게요. 내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이쪽에는 없어요.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얼결에 제 일자리까지 보장을 받게 된 거죠. 어머님 집에서 40분 정도 거리의 회사라 남편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둘째까지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 내심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가고 싶으면서도 제게 미안해 결정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당신, 조건도 더 좋은데 뭐가 걱정이에요? 애들은 둘이 지내게 하고 우리는 내려가요. 오랜만에 당신이랑 같이 일하는 거 좋아. 당신 능력 있잖아. 어머니도 마음이 쓰이고 우리 엄마 아빠도 오빠네랑 합치시고 더 건강해지셨잖아요. 라면서요. 남편은 제게 고맙다고 하더니 조건에 수락을 하고 내려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애들에게는 자주 올라오겠다며 약속을 했더니 아이들도 자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째는 딸이라 그런지 오빠가 나만 다 부려먹으면 어떻게 해? 라며 앓는 소리를 했지만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저희 큰애가 더 손이 아물었거든요. 저 힘들까봐 빨래와 청소는 남편보다 더 잘 돕는 아이이기도 했고요. 음식은 좀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다른 건 걱정이 없었습니다. 큰애가 군대도 무사히 다녀왔고 복학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26살에 낳은 큰아이가 그때 25살이었는데도 왜 그렇게 어리게만 보였는지 22살이던 둘째는 완전 아기 같았죠. 그런 애들을 두고 가려니 마음은 좀 안 좋았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며 제게 보여준 모습들을 돌이켜보며 믿자고 다짐했습니다. 언제까지 자식들 끼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50대 초반인 그때 제 인생도 중요했고 나이든 어머님도 지켜볼 수만은 없는 때이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모로 저희 부부가 내려가는 게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남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게 어쩌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까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둘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노후 생각하면요. 남편도 내가 그 회사 다녀서 아무리 승진해도 부사장은 못했지 라고 웃으면서 말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남들한테 하면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부자 시댁 두고 억척 떠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 재산이 먼 훗날 저희 가족에게 영향을 주긴 하겠다는 생각은 해봤지만 그 돈을 바라고 있었던 적은 결단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도 장사 그만두셨으니 이제 어머니 사시는 동안 다 쓰시라고 했고요. 어릴 적부터 쉬어본 적이 없는 그 거친 손에 매니큐어를 발라드리기도 했죠. 어머니는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시면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내 손에 어울리나. 아유, 근데도 좋다. 라며 신나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진작 한번 해드릴 걸 하는 생각에 괜히 코끝이 따끔하고 눈물이 나려는 걸 참고 발톱에도 매니큐어를 발라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된 어머니 손과 발이 거칠고 다친 곳도 많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딸이 없으신 어머님이 무뚝뚝한 아들인 남편과는 하지 못하셨던 일들을 제가 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출근하면 어머님 혼자 계셨죠. 그래도 퇴근 후에는 어머님과 저녁 먹고 산책도 하고 야경 보러 다니고 주말에 다른 일이 없으면 남편과 셋이서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때까지 일만 하며 사신 어머님은 세상에 볼 게 이렇게 많냐며 좋아하셨고요.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더 행복해 하시면서 제게 매번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진작 그렇게 모시고 다니지 못한 게 아쉽더라고요. 번번이 어머님 댁에서 얻어먹을 줄만 알았지 해드린 게 그렇게 없더라니까요. 그렇게 한 4년 정도 어머님과 즐겁게 남편의 고향에 적응하며 일도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직급도 과장이라는 직함을 달게 되었고요. 남편이 부사장이고 나이가 많으니 단 것 아니냐 의심하실 수는 있지만 저 진짜 일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밝히지도 않았고요. 남편도 한 번도 제 인사에 관여한 적 없다고 했으니 제 힘으로 이룬 일이었습니다. 과장 정도 되니 그래도 제법 제가 맡아 해야 하는 일이 생겨 야근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더 자주 야근을 하게 되었죠. 어머님은 제가 힘들어서 어쩌냐고 몸에 좋다는 건강즙 들고 따라다니셨습니다. 저는 안 먹는다며 어머님 드시라고 도망다니고요. 어머님 덕분에 갱년기는커녕 사춘기를 다시 겪는 어린애처럼 굴 수도 있었습니다. 매일 웃으시는 어머님을 보며 저도 어머님처럼 자애롭게 늙고 싶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며 어머님과 이제 좀 적응 다 끝내고 앞으로
어머님과 더 재미있게 잘 지내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빠가 성심성의껏 잘 모셨는데도 나이가 드셔서 온 노환으로 쓰러지시더니 3년 정도 고생을 하다가 끝내 아버지가 떠나시더라고요. 그때도 어머님이 저를 잘 다독여 주시고 장례식장에서 저희 엄마께도 위로를 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잘 지내고 싶었고요. 그런데 옆집 아주머님이 퇴근하는 저를 물으시더니 요즘 할머니 좀 이상하시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특별한 점은 못 느꼈는데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내가 오며 가며 보는데 자꾸 혼자서 누구랑 이야기를 하셔. 처음엔 전화하시나 했는데 아니더라고. 일하던 노인네 일손 놓으면 아프다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잘 봐. 라고 하시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혹시나 달라지신 점이 있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달라지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TV를 보시다가 말고 자꾸 방에 들어가셔서 한참을 안 나오신다거나 갑자기 저와 남편을 보고 놀라셨다가 가만히 보시다가 웃으며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저에게 엄마, 내가 이따가 가게 가서 돈 가지고 올 테니까 철민이 사고 싶다는 가방 사줘요. 걔도 기죽기 싫겠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답도 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자 어머님도 놀라시더니 아가, 배 안 고파? 라며 말을 돌리고 주방으로 가시는데 저는 눈물이 터져 울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은 주방에 서서 가만히 계시다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시더라고요. 어머니도 긴가민가 하셨나 보더라고요. 말은 못하고 혼자서 또 소가리를 하신 거죠. 최대한 빨리 예약되는 병원을 찾아 예약을 하고 어머님을 더 살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더라고요. 회사에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고 나면 6개월은 걸려야 했고 남편이 그걸 원하지 않기도 했고요. 그만둬도 내가 그만두고 어머니를 모셔야지. 당신 지금도 잘해주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 당신 일 좋아하잖아. 일단 내가 모아뒀던 휴가를 쓰고 어머니 곁에 있을게. 당신은 하던 대로만 해줘. 라며 병원에 모시고 가기 전에 어머니를 남편이 돌보더라고요. 어머님의 시간은 매일매일 여러 시기를 오갔습니다. 어떤 날은 벽을 보고 삐지신 채로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했고 어떤 날은 가게에서 일하러 가시는 채비를 하시다가 돌아오시더라고요. 밀가루 반죽을 잔뜩 해 속도 없는 만두를 만드시고 육수도 없이 국수만 한 대야씩 삶아 드실 때도 있었고요. 부침개를 하신다며 김치만 하루 종일 써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마당을 다 헤집어 놓고 뭘 찾다가 없다며 실망하시는 날도 있었죠. 어딜 가든 계산이 제일 빨라 셈 천재라고 부르던 어머님이 숫자를 못 세셨고 없으면 못 산다던 바다를 보며 무섭다고 우시다가 여보 하며 부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병세가 시작된 것 같으나 병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증세들이 보여 발견이 늦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치매 환자를 예쁜 치매라고 하시잖아요. 아직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이미 뇌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곧 많이 주무시고 대소변 실수를 하시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가족들이 곁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라고 하시는데 혹시 다른 질환이 아닐까 기대했던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역시도 어머님이 시간을 잃고 계신 건 괴롭고 아팠으니까요. 어머님은 병원에서 주신 약을 잘 드셨습니다. 나아지기보다 늦추는 약이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조금씩 머릿속 기억들을 잃어가셨습니다. 약이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생각보다 빨리 기억을 잃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저를 보고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칼국수 좋아해요?
먹으러 와요. 우리 집 칼국수 맛있어요. 라고 하시더니 아이들에게도 청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도 남편은 알아보셨습니다. 그게 저희에겐 마지막 희망 같았죠. 애비야, 배 안 고파? 회사를 이렇게 안 가도 돼? 라며 물으시긴 했지만요. 남편의 휴가가 끝나고 제가 휴가를 내 어머님과 있었습니다. 매니큐어를 발라드리면 저를 기억하실까 싶어 매니큐어를 가지고 어머님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손톱 내보세요. 색 바꿔드릴게요. 라고 했죠. 그러자 어머님은 손을 감추시더니 안 돼요. 음식할 때 섞여 들어가요. 저는 봉숭아물을 드리면 돼요. 엄마가 저녁 때 묶어주신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을 저는 안아드리며 어머님, 제발 멀리 가지 마세요. 라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토닥이며 안아주시더니 울지 마라, 아가. 울지 마. 하시는데 저는 흑흑 소리까지 내며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저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님 앞에서 매일 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제 휴가가 끝날 무렵 저는 다시 퇴직을 다짐을 하고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어머님 곁에서 더 있고 싶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요. 그러자 남편은 제게 당신 휴가 내고 없어서 그 부서 지금 난리래. 사장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만둘 수는 없고 우리 간병인을 모셔오자. 우리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만. 어머니 더 안 좋아지시면 그때는 내가 휴직을 하든지 할게. 당신한테 내가 번번이 고맙고 미안해. 라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사장님 생각에 저는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을 정리할 생각을 했죠. 피해를 입힐 수는 없었으니까요. 몇 분 면접을 보고 그중 눈빛이 제일 따뜻하신 분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을 보시더니 친근하게 다가가 팔짱도 끼우시고 살갑게 대해주시는 것도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어머님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곁을 내주시더라고요. 며칠을 그렇게 지냈는데 어머님 폐물함이 열려있고 그 속에 있었던 팔찌며 목걸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다시 들어있고요.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반지가 없어졌다가 다시 꽂혀있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님께 여쭈어봐도 그 낮에 오시는 분이 가져가셨어요. 라고만 하시고요. 혹시나 어머님이 내버리기라도 하시나 싶어 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간병인 분이 물건에 손을 댈 수도 있다고 생각도 했고요. 날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머님 방을 촬영한 걸 빠르게 돌려가며 봤습니다. 혹시나 간병인 분이 물건에 손을 대신다면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컸죠. 그런데 남편과 저는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 속 간병인 분은 정말 상냥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언니, 우리 밥 먹을까? 우리 언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얼른 밥 먹고 약 먹고 우리 목욕해. 내가 다 씻으면 예쁘게 로션도 발라줄게. 아이 잘하네. 예쁘다. 라며 마치 어머님을 어린 나이 다루듯이 달래며 보살피시더라고요. 게다가 폐물함 장신구들은 어머니가 꺼내어 이거 가져 라며 주시니 웃으며 받아두셨다가 주머니에서 꺼내 어머니 몰래 다시 폐물함에 넣어두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다시 꺼내 간병인에게 쥐어주시고요. 몇 번을 그렇게 오고 가다 앞치마 주머니에 담긴 장신구들은 폐물함에 못 돌아가고 그대로 장롱 위에 올려두시더니 퇴근하는 저희를 맞이하시고 간병인분이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같았습니다. 한시도 쉬지도 못하시고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살피시더라고요. 간병인분의 따뜻한 목소리가 어머님을 기분 좋게 한다는 것만 다시 알았죠.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분을 의심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간병인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요. 가만히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던 간병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그러실 수 있죠. 물건이 없어지면 낯선 객식구가 제일 의심스러운 게 당연해요.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실수한 것도 있고 너무 저희 어머님 잘 돌봐주셔서 처음 말씀드렸던 비용보다 더 지불하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보상을 해드리고 싶으니 사양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머님께 언니라고 하시던데 그새 많이 친해지셨나 봐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간병인분이 갑자기 고개를 떨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에 옛날에 친했어요. 언니랑. 그런데 이제 언니가 저를 못 알아보네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놀란 남편이 저희 어머님과 아시는 사이셨다고요? 라며 묻자 간병인분은 예전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간병인분은 이 지역이 고향이라고 하셨습니다. 간병인분 어머님이 치매를 앓다 돌아가시고 어릴 때 떠난 고향이 그리워 훌쩍 와서 간병인 일을 하게 되셨는데 고향에 온 지 2년 만에 어머님을 만나게 되신 거래요. 제가 언니의 동생 철민이랑 나이가 같아요. 언니네가 바로 저희 옆집 살았죠. 그때는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저희 집은 이 동네에서도 유난히 더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술만 마셨고 엄마가 버는 돈은 밥은커녕 죽도 세끼 먹기가 어려웠거든요. 저와 동생은 거의 매일 굶었죠. 언니는 그런 저희에게 만두도 주고 부침개도 주고 가게로 오라고 해서 칼국수도 주고 그랬어요. 철민이는 그런 저희더러 거지냐고 그랬는데 언니가 알고 철민이를 엄청 혼내셨어요. 철민이 대학 가서 타지로 갈 때까지도 이 동네 살았어요. 언니네 가게에서 일도 배우고 그랬어요. 언니가 저를 엄청 챙겨줬고요. 다른 직원들보다 월급도 더 챙겨주고 그랬어요. 언니가. 아버지가 술만 마시다 돌아가시고 공장에 일자리를 찾아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제가 이곳을 떠날 때 언니가 가서 방구하는데 보태라며 돈도 줬어요. 그러다 결혼에 실패하고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가 치매를 겪으시면서 이 일이 제 업인 것 같아서 하다 보니 언니도 만나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제가 받은 은혜 갚으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제가 언니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돈은 더 안 주셔도 돼요. 영상으로 보시지만 않았으면 언니와 아는 사이라고 말도 안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언니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니 저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서요. 괜히 정신없는 사람 아는 척하면서 다른 꿍꿍이 있나 하실까봐요. 그러니까 부담 느끼시지는 말고 그냥 지금처럼 언니 곁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간병인의 진실된 목소리가 무척 떨리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족도 하기 힘든 간병일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있게만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 부부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간병을 믿고 맡겼습니다. 어머님은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착하고 예쁜 치매셨습니다. 물론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기억을 잃어 실수도 많이 하셨지만 귀여우셨어요. 저나 남편, 간병인분이 뭘 해드리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돌봐주셔서요. 라며 예쁘게 인사도 하셨거든요. 그런 어머님을 저희는 열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는 말씀도 못 하시고 거의 누워만 계셨는데 곁에서 말을 걸어도 답이 없으셨죠. 그러다 숨이 멈추고 편안하게 가시는 것을 온 가족이 지켜보았습니다. 간병인분이 아무래도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준비를 했거든요. 아이들도 할머니 가시는 거 보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며 감사해 했습니다. 남편은 장례가 끝나고 간병인분께 통장을 내밀며 저희가 이 정도는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어머니 장례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통장을 펼쳐 액수를 확인한 간병인은 놀라시더니 내려놓으셨습니다. 너무 많아요. 1억이라니요. 제가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안 돼요. 라며 놀라셔서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간병인과 눈을 맞췄습니다. 저희 어머님 마지막까지 애정으로 돌봐주신 건 돈으로 헤아릴 수 없어요. 저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던 것도 다 여사님 덕분인걸요. 라고 말했죠. 그제야 고맙다고 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간병인분과 헤어지고 났더니 정말 어머님을 다 보내드린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팔순잔치를 못 해드린 게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그렇게라도 하니 마음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못다한 효도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남편과 저는 요즘 집을 다시 지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당분간은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요. 집이 너무 오래되어 손볼 게 많아 차라리 다시 짓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이 그리운 날이면 어머님이 하시던 가게에 가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좀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나 봐요. 그러겠죠.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고요. 아쉽고 서러운 시간이 있고 사소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들도 있고요. 소중했던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누군가가 나를 돕기도 하는 거죠. 내가 도움이 필요한 그때의 말이죠. 그러니 제발 뾰족하고 아프게 살지 마세요. 따뜻하고 둥글게 살아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은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